지난해부터 현재까지도 정치권에서 뜨거운 인물을 꼽는다면 아마 이분 반드시 포함될 것 같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인데요. 과연 법무부 장관 퇴임 이후에 정치권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권 도전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청취자분들도 궁금한 점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청취자분들 또 보이는 라디오 시청자분들도 직접 이렇게 뵙는 건 오랜만일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 한 2년 만에 그렇죠? 예, 뵙는 것 같은데 퇴임하시고 시간이 좀 한 달쯤 지났습니까? 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처음으로 좀 자유스러워져서요. 여러 가지 생각도 좀 많이 하고 좀 여유를 좀 가졌었는데 또 최근에 우리 사회 그 개혁을 위해서는 올바른 방향을 누군가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팩트 체크 없이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생겨서 좀 SNS를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짚어내고 하느라고 좀 공연이 좀 바빴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SNS 활동도 다시 활발히 하시는 것 같고 지난주부터 또 유튜브라든가 또 지상파 방송이라든가 인터뷰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가짜뉴스 이런 거 바로잡는 거 말고라도? 사실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저가 장관 재임 시절에 정말 이 70년간 검찰 적폐를 청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참 외로웠어요. 그때 꽃을 보내주면서 촛불 시민들께서 많은 응원을 보내주셔서 근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번 그런 감사의 말씀을 직접 드리고 싶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요즘에 SNS도 하시고 또 방송도 나오시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청취자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은 앞으로 추미애 전 장관이 정치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게 궁금한 것 같아요. 대권 도전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지지율이 급등하면서 야권 후보로 급부상해서 또 여권에서는 제3후보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만일 추미애 장관이 여권 후보 되면 또 추미애 대 윤석열 대결이 대권에서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림까지 호사가들이 벌써 얘기하고 있어서 아직 그런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주위나 본인이나 한 적은 없죠? 네, 그냥 저는 이제 사실 정치하면서 누구 때문에 저희 진로를 결정하고 그러지는 않았고요. 제가 충분히 고민하고 또 사회와 연대하고 공감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때 여러 가지 말씀을 잘 듣고 또 함께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해법을 찾아보자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어떤 분이 어떤 길을 가든 오히려 좀 걱정이 우리나라가 30년 전에 이미 그 정치 군인이 사라지도록 민주화를 통해서 이 많은 희생 속에 나라의 발전의 틀을 만들었잖아요. 그 사이에 경제도 발전하고 시민의식도 성숙해 있고 또 촛불을 들어서 온 국민이 무너진 헌정을 바로 복원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 정치 검사가 등장했다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그 도전이고요. 또 민주주의 태보를 일으킬 수 있어서 사실 윤 총장이 마지막 정치 검사이길 바라면서 또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 국민들과 함께 공감하는 그런 글을 올리기도 하고 또 바람직한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도록 또 정치를 했던 만큼 또 그런 역할을 또 저에게 주어진다면 또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윤석열이라는 존재는 차치하고라도 본인이 정치권에 오래 계셨으니까 또 지금이 대선 시즌이고 그 생각은 있으신 거잖아요. 정치는 늘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 사회를 잘 이끌어 가야 될 또 국민이 그렇게 키워주셨으니까 그런 책무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기로 하고요. 자, 법무부 장관으로 가실 때는 역시 나에게 주어진 과제는 검찰 개혁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고 후회가 되는 거 있습니까? 1년 동안 하시면서? 후회라고 한다면 우선 국민들께서 인정해 주시는 성과라고 하면 공수처를 완성시키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이제 권력기관
구조를 개혁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어 온 건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최근에 이제 수사 기소 분리 말씀들 많이 하시고 이해를 하시잖아요. 어떤 수사권도 통제받지 않으면 인권을 침해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라고 알고 계시고 근데 그건 제가 이미 1년 전에 그런 화두를 던졌거든요. 근데 이제 국회에서도 그게 동의해 주시고 중수청을 설치하는 입법 준비를 다 마쳤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완수하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검사란 무엇인가, 검찰 조직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나의 정상화 과정인데요. 이런 검사들이 이제 앞으로는 법률 전문가, 인권 옹호관으로 이렇게 제대로 이제 조직 문화 속에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도를 바꾸는 것 못지않게 조직 문화를 그렇게 뿌리 내리게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다 못해서 조금 그 부분은 아쉽죠. 예.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수청 설치 법안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뭐 당 내에서는 속도 조절론도 나오는 것 같은데. 내년 1월 1일이면 사실은 중복 수사를 검사가 굳이 할 필요가 없게 돼요. 피의자 신문 조서가 경찰이 작성한 조서로 가름할 수 있거든요. 또 새로 작성해봐야 뭐 효력이 똑같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어서 그렇다면 법률 전문가로서의 검사 역량만 집중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 중수청은 따로 빼서 수사관을 따로 중수청으로 보내는 그런 그 기능 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 시스템은 내년 1월 1일에 맞추어서 하는 것도 아주 바람직하다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이 이 중수청 반대한다. 이 명분을 가지고 퇴임했단 말이에요. 그걸 막겠다. 명분은 그렇게 하고 뭐 만일 정치를 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본인 입으로 정치를 한다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 명분을 갖고 정치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일이다라고 여당 의원들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장관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시대 흐름에 어긋나는 또 민주주의의 발전 방향과 어긋나는 그런 정치 구호나 정치인은 성공할 수 없고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런 구호는 목표가 될 수가 없죠. 태보를 구호로 내걸 수는 없잖아요. 그 장관님이 검찰총장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하면서 너무 대쪽이 아니냐. 좀 이렇게 좀 휘어질 때는 휘어져야 되는데 뭐 별명인 추다르크처럼 너무 그렇게 곱게 나간 건 아닌가. 유연함이 부족하다. 뭐 이런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때로는 유연할 때는 유연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70년간 적폐는 수사, 기소권, 영장 청구권 다 독점하고 있고 피해자가 국민이잖아요. 만약에 제가 피해 입는다 그러면 제가 양보할 수 있죠. 근데 국민 피해를 제가 눈 감아 버린다 그러면 정치를 왜 하겠습니까? 그건 굽히면 안 되겠죠. 제가 뭐 부드럽고 이런 거 여쭤본 이유가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서 그러는데 그 당대표 하시다가 법무부 장관으로 가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오히려 스스로 뭐 직급을 몇 단계 낮춰서 가는 건데 그 왜 그 최종으로 간다고 이렇게 결심하신 거예요? 아무도 갈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그 판단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국회의원직도 던져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이해찬 당대표께서 저를 추천을 하시면서 추미애밖에 없다 그러셨다는데 임명관자인 대통령께서도 그렇다고 하시면서 아마도 한반도 그 평화체제 구축과 검찰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 이걸 국정의 양대 해야 될 우선 과제로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근데 검찰개혁은 조국 전 장관한테 검찰이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장관을 청문회 종료 직전에 그 아내를 기소함으로써 실제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 이후에 이제 누가 감히 그 자리에 가느냐. 아무도 안 갈 것이다. 라는 고민에 빠졌었고 저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다가 그런 두 가지 개혁 과제에서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해낸다면 그건 또 당 대표를 지내면서 제가 당이 또 국민께 드린 공약 약속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생각이 사게 된 거죠. 개인 정치인 추미애로서는 네. 조금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법무장관 국회의원 내던지고 법무장관 하고 나서는 제가 이제 5선의 당 대표 경력자니까 다들 아마 6선을 하면 국회의장 넉넉히 할 수도 있고 아마 그 꼭지를 걷지 않았겠느냐 많이 아쉬워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은 사실은 어느 누구도 못하기 때문에 누구도 나서지 않기 때문에 저에게 주어진 어떤 것이라면 제가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좀 소명의식을 가지고 받아들였던 것이죠. 근데 제가 좀 상처를 받지 않았냐 이 질문은 네. 이 법무장관을 하면서 네. 강력한 지지층이 생긴 것은 뭐 좋은 겁니다만 네. 반대로 강력한 안티들이 또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대중 정치인으로서 꼭 좋다만 할 수 없으니까. 네.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네. 어떤 법무부에 계신 검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장관님이 왜 저러시나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장관님 말씀이 다 맞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지금 제가 던졌던 화두들 이 수사 기소 분리처럼 사람들이 이제 이해하고 이게 다 국민을 위한 것이구나 이렇게 알아주실 날이 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 최근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교사 의혹 사건에 대해서 네. 이것도 이 문 전 검사가 하고 있던 것을 사실은 윤 전 총장이 총장으로 있으면서 그 수사권을 뺏고 다른 사람한테 주고 이게 무혐의로 끝이 나버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 새롭게 맡은 검사는 하루 이틀 만에 이게 검토를 끝내고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는데 그래서 박범계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 선거 앞두고 못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추미애라면 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 선거를 앞두고 못한다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또 선거 끝나면 선거 결과에 따라서 또 못한다. 항상 하기 싫으면 늘 핑계 찾으면 있어요. 안 해도 되는 핑계가. 그래서 개혁은 고단한 것이고요. 또 외로운 것이고요.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면 그때 그 개혁이 없었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 하나의 인권 침해 사건이죠. 그리고 뭐 다른 나라 같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이웃 일본 같으면 11년 전에 검찰 특수부를 대대적인 개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검사가 증거를 날조해서. 근데 우리는 이 증인을 그 모의 훈련을 많이 시켜가지고 그 위정하게끔 검사가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검사에 의해서 저질러진 모해 위정 교사에 대해서 이걸 그때의 재소자들이 용기 있게 진정 고발까지 했는데 이걸 덮고 간다. 또 공소시효를 노려서 수사를 덮는다 하는 것은 또 다른 범죄를 낳는 것이고요. 오늘 이 범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 똑같은 범죄를 용서하는 것이다라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박범계 장관께서 좌고우면 없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게? 예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선거 이야기도 좀 해보죠. 그 뭐 본인 선거도 많이 하셨고 또 당 대표로서 대통령 선거도 진두지휘 하셨으니까. 네. 이번 재보선 역시 민주당이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뭐 LH 사태도 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부산은 어렵더라도 서울은 해볼 만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여러 가지 악재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판세 보고 계세요? 네. 지금 뭐 그 말씀도 있으시지만 그러나 이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지대 개혁이라든지 이런 걸 방치한 측면이 많아요. 그러니까 산업화 시대부터 과도한 지대 추구를 방치하면서 그런 그 무분별한 난개발 또는 그 토지 투기를 조장하면서 정치 권력도 비자금을 통해서 나쁜 정치를 한다든지 하는 오랜 관행 속에 있었던 일이죠. 거기서 뭐 LH 같은 경우도 보면 좀 국민이 실망할 정도로 좀 뻔뻔하고 하잖아요. 네, 너무 당연한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잡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 정권에서만 이렇게 갑자기 뭐 부패해서 드러난 문제다라고 하긴 어렵고 이 지대 추구를 막는 근본적인 그런 법안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 부동산 투기로 인한 이익은 한 500까지 환수해야 된다. 특별법을 만들었으라도. 그리고 이제 내부자 거래도 처벌해야 된다. 이런 내용의 법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만 하면 됐다 할 정도로 강력하게 조사하고 또 수사하고 그래서 빨리 신뢰를 회복한다면 그래도 이 정부는 믿을만하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뭐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일도 추진력 있고 정말 서울시장 많이 하고 싶었던 꿈꿔왔던 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다른 후보들은 뭐 서울시장 자리를 하나의 그 대선 가는 가도 발판으로 여기는데 진정으로 서울시를 위해서 일할 사람, 저는 박영선 후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면은 뭐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네. 이번 달에 뭐 입법도 가능은 한데 네, 네. 뭐 법률가이시기도 하니까 네. 이게 소급 적용이 가능하냐, 네. 가능하지 않느냐, 뭐 위헌 논란이 있다. 근데 국민들은 네. 특별법 만들어서 지금부터 나쁜 짓 하면 처벌하라 이게 아니고 네. 지금까지 나쁜 짓 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게 만들어달라 이거거든요. 네. 그 소급 적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사업을 일시 중단을 하고 이제 전면 조사를 한다면 사실은 그 사업이 시행 중인 것은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예. 그런 경우를 이제 전문가들은 부진정 소급 입법이다 해서 예.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예. 네. 충분히 가능한 네. 이야기네요, 그러면. 네. 예. 하여튼 김태년 원내대표가 뭐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위헌 시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어제 제가 네. 좀 여쭤봤습니다. 네. 예. 자, 이제 재보궐선거가 한 달도 안 남았고 네. 재보궐이 끝나면 바로 이제 대선 국면으로 접어드는 게 또 뭐 여의도 정치 시계니까요. 네, 네. 뭐 지금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은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이낙연 이렇게 네. 두 사람이 탑으로 올라가 있고 네. 국민의힘 주자는 지금 너무 안 보이는 상태입니다. 네, 네. 국민의힘 잠룡들의 지지율을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다 가지고 간 그런 상황이 있는데 네, 네. 민주당에서 이재명, 이낙연으로는 그 중도층 공략이 어려우니까 네. 제3의 후보 이 얘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주장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직 1년 정도 남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여론 추이도 굉장히 이렇게 출렁출렁 할 것 같고요. 예. 또 여러 가지 그 상황 변화도 생기기 때문에 뭐 지금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는 이런 지금 어떤 대전환을 앞두고 있다라고 다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코로나로 힘든 민생 경제를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수습하고 희망을 가지게 할 것인가 이런 정책 대안 비전을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준비해서 잘 얘기할 수 있는 후보를 많이 진용을 갖추고 또 선의의 경쟁을 해내는 속에서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예. 생각이에요. 제가 제3후보 질문을 드린 거는 네. 뭐 언론에 이강재, 임종석, 김경수, 추미애 이렇게 언론에 이렇게 이름이 나오길래 제3후보 네, 정세균 장관까지 총리까지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네네. 제3후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이낙연, 이재명 두 후보도 다 좋은 분인데요. 예. 네. 제가 그렇게 약간 지루하지 않을까 하는 것은 그러니까 1년간의 시간도 꽤 긴 시간이니까. 남았으니까. 네. 여기 네. 역동적이면 더 좋은 거니까요. 경선은. 네, 그런 말씀이에요. 예. 네. 예. 자, 그리고 재보궐 끝나면 또 전당대회가 바로 열릴 텐데요. 네. 각각의 당대표 그 시기에 맞는 시대상에 맞는 당대표의 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번 당대표는 어떤 역할이 가장 잘 어울릴까요? 물론 대선 경선 앞에 두고 있으니까 네네. 공정하게 관리 그것도 중요하겠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네. 사실은 제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분의 대통령 탄생할 때마다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 특히 문재인 대통령 때는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 국면에서 당이 중심을 잘 잡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예. 현안을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면서 또 한편 이제 동시에 대선 준비도 했어야 되는 두 가지 역할을 했었는데 당대표가 중심을 확고하게 잡고 또 용광로 선대위를 꾸려서
그 후보가 되지 못한 캠프의 사람들도 원팀이 돼서 승리로 그 일심동체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통합해내는 조정 능력, 이게 참 중요한데요. 지금 그런 데는 후보님들이 당에서 오래 함께 일했던 동지들이고 또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는 적임자이고 훌륭하신 분들이다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말씀하시기 전에 네. 지금 유튜브 그리고 문자 또 팟빵 앱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의견 주고 계시는데요. 네. 그중에 골라서 제가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갑갑님께서 추다르크만큼 강단에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의견 주셨고요. 안동촌땅님께서 추미애 장관님 국민을 향한 당당하고 불꽃 같은 열정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로즈님께서는 자주 나와주세요라는 의견 주셨고요. 9596님 언제나 네. 시원한 추 장관님 영원한 법무부 장관입니다. 앞으로 무궁한 발전 기대합니다. 이거 혹시 오해하실 분이 계실까 봐. 네. 지금 문자 또 팟빵 앱 또 유튜브로 제가 조금 비난 댓글을 읽어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없어가지고 오늘 웬일인지 없네요. 네. 네. 자, 마지막 그 워딩 할 때까지 비난 댓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YTN 출연 네. 정말 오랜만이시죠? 네네. 네. 제가 지금 YTN 라디오 한 4년째인 것 같은데 예전에 한 번 네. 당대표 시절인가 그때 한 번 하고 지금 다시 처음 한 것 같은데 예. 우리 YTN 청취자들 위해서 한마디 네. 인사 말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비대면 세상 살아가시기 힘드시죠. 특히 그 아이가 여럿 있는 집안에서는 랩탑 하나 가지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또 집안에서 그 가정주부님들은 하루에 3끼를 온 가족을 챙겨 대느라고 정말 허리 아프시고 심신이 고단하실 텐데요. 또 이 국정을 이끄는 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 치더라도 정말 늘 난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서로 우리가 촛불을 들어서 나라를 세운 만큼 이해하고 아끼면서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면 또 정치를 하는 분들 나름대로는 국민들께 희망을 선사할 그런 준비를 잘 해서 또 함께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으로 또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요. 힘드시더라도 참아주시고 조금만 더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추 장관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최근 제주도 여론 이야기인데요. 제2공항 건설을 놓고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제주 제2공항 문제는 수년째 제주 지역의 주요 갈등 사업이기도 하죠.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2011년이 됩니다. 당시 정부가 항공 수요 조사를 했고 논의 결과 2015년경 2공항 건설 결정이 됐죠. 그리고 그해 11월 성산읍 일대가 후보지로 적합하다는 발표가 났습니다. 이후부터 찬반 논란이 거세졌고 이후 재조사까지 이뤄졌습니다만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최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도민 여론조사를 하기로 합의했었죠. 이 조사에서 반대 여론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만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결단을 내린 건지 직접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전화 연결합니다. 지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도민 찬반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더 높게 나왔는데, 자, 일단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 결단 내리신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네, 몇 가지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예. 우선 여론조사를 왜 하게 됐는지는 생략하고요. 예. 그 결과 그 공항이 들어설 성산 지역 주민들은 압도적인 찬성이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도 전체로 해보니까 공항에서 먼 지역들이 반대가 좀 높아서 예. 전체적으로는 두 여론조사 중에 하나는 오차범위, 하나는 오차범위를 살짝 넘어서 반대 여론이 우세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공항 자체가 필요 없다라는 이런 게 아니라 이 공항에서 먼 지역들은 공항이 반대쪽으로 가다 보면 자신들이 불편하거나 어떤 현재의 상권이 좀 위축되지 않겠는가
이런 균형 발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걸로 나타났고요. 예. 그다음 지역을 떠나가지고 제주도민들 전체가 현재 우리 관광객이 갑자기 늘다 보니까 여기를 따라가지 못하는 환경 쓰레기 문제라든지 이런 등등 이 환경 관리 능력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는 이런 여론이 반영된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원래의 그 합의대로 그러한 여론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국토부에 토를 달지 않고 전달을 했거든요. 예. 그 내용을 참고해서 어차피 국토부와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니까 결정을 해라. 이렇게 넘겼는데 3월 10일까지 제주도지사가 이 여론조사와 공항 추진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시오라고 저한테 공문을 보내온 거예요. 예. 국토부랑 그동안 수시로 만나고 수시로 협의를 하고 해왔는데 날짜를 못 박아서 도지사의 입장을 밝히시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한 책임 있는 입장을 전달한 거죠. 예. 지사님, 선거할 때 이게 제2공항 추진하겠다도 공약 아니었습니까?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요. 예. 저는 2번 도지사 출마하면서 2번 다 공약이었고요. 공약이었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약에 대한 찬성 여론의 힘을 얻고서 제가 도지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여론조사가 찬성이 과거엔 더 높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번에 여론조사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반대가 더 높아서 이게 시기적으로도 또 언제 여론조사 하느냐에 따라서 찬반이 갈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지사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상대적으로 공항 쪽에서 먼 곳에서는 낙후가 될 것 같다. 혹은 부동산 문제도 있을 거고 또 오버투어리즘이 또 있을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 해외를 못 나가기 때문에 거의 제주도로 다들 가시지 않습니까? 국내 관광객들이. 그러면서 따라온 환경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시기적인 문제로 찬반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냐.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도민들이 걱정하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건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예. 대신 문제는 그러면 지금 환경관리가 걱정이 되니까 공항을 아예 무산을 시키자. 예. 근데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 현재 제주공항은 우리 이동영 저 진행자님 제주공항 와보셨죠? 예. 어떻던가요? 예, 복잡하죠. 예. 복잡하고요. 며칠 전에는 활주로에서 비행기끼리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예. 지금 제주공항 활주로는 포화된 지가 이미 몇 년이 지나서요. 공중에서 비행기 내릴 순서를 기다리느라고 빙빙 돌다가 내리고 활주로에서는 앞 비행기가 이륙하면 곧바로 코를 밀고 다음 비행기가 들어가서 또 이륙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항을 확충하자. 그래서 2014년부터 절차를 밟아가지고 6년 동안 현재 진행을 해온 거고요. 예. 그럼 지금 와서 그러면 여론조사를 갑자기 붙여가지고 근소한 차이로 전체적으로는 반대가 우세하다. 근데 성사는 지금 5년 동안 토지거래 허가에 묶여 있었는데 압도적으로 찬성이 높은데 이걸 무시하고 아무런 대안 없이 무산시킨다. 국책 사업을 이렇게 결정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 공항이 포화 상태인 것은 다들 아실 테고요. 특히 내륙에 계신 분들은 그래서 제2공항을 오히려 찬성하는 게 많은데 지금 제주도민들이 어떤 여론조사에 반대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건데 이 어쨌든 찬반으로 지금 팽팽하게 갈렸는데 이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실 생각이십니까? 이 공항에서 멀기 때문에 반대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함께 발전시킬 그 방안을 좀 더 투자를 해줘야 되겠고요. 예. 그다음 쓰레기 문제라든지 물 문제 걱정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청정 환경 지키기 위해서는 추가 투자가 필요합니다. 예. 현재로도 포화 상태예요. 예. 그래서 국가가 그 보완을 위한 투자와 대책을 세우면 그러면 이것을 조화시켜서 추진할 생각을 해야지 만약에 지금 이것을 그냥 무산시키면 현재 포화된 공항 우리 현재 포화된 공항에 따른 환경 문제 그리고 그동안 공항이 들어서는 줄 알고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춰왔던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그 상실감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예. 대안이 없습니다. 반대는 무산시키자라는 것은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안 없는 그런 반대에 우리가 그냥 국토부에다가 무산시키십시오. 이렇게 도지사가 의견을 낼 수는 없는 없었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오버투어리즘 얘기를 했는데, 외국에서는 환경세 같은 것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 방금 환경 문제 등 이런 것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외국처럼 관광세라든가 혹은 입도세라든가 이런 부분도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우리 환경 보전 기여금 형태로 이미 용역과 안까지 다 나와 있는데요. 예. 이건 또 제주에 오시는 분들이 부담하는 거고 국회에서 그렇죠. 입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입법 문제입니까? 예, 우리는 안은 제출하지만 그건 국민적인 합의와 국회에 법 통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장기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예. 현재 지금 이 정부가 100조 가까이 전국 곳곳에 예타 면제해가면서 어마어마한 이 토목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주도 그렇게 돈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 몇 조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제주도에 투자를 해서 이 부분을 해소하겠다. 정부가 그렇게 나서지 않습니까? 예. 저는 특히 충격을 받았던 게요. 제주공항이랑 김해공항이랑 2015년에 같이 출발을 했어요. 예. 근데 우리는 사업 타당성, 예산 예비 타당성, 그 다음에 반대단체와의 갈등 해소 토론회 이런 것까지 해서 지금 5년 내내 절차를 다 밟아왔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나 대통령께서는 반대단체하고 합의를 해와라. 이게 계속 평행선을 그으니까 그럼 여론조사를 해라. 이렇게 하면서 대통령 공약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따른 도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게 말 한마디 보태준 게 없었습니다. 근데 몇 주 전에 보셨죠. 오고돈 부산시장 예. 성추행으로 보궐선거하게 되니까 그리고 여당이 지금 선거가 여의치 않은 모양이죠. 예. 전부 몰려가가지고 지금 태풍이 바로 몰아치는 그리고 육지의 부지도 부족해서 바다를 메워야 되는 가덕도 공항을 그동안 한 번도 타당성에서 통과해 본 적이 없는 그 공항을 그냥 진행을 해라. 예. 그리고 예타도 하지 마라. 그런 근거를 법에다가 만들어서 180석이 방망이 두들겨가지고 예. 대통령이 그 부지에 가서 국토부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 공무원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 보고 공개적으로 카메라 앞에서 똑바로 이거 적극적으로 추진하시오.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예. 가덕도에 모든 절차와 전문가 의견과 국토부 공무원들의 뜻을 어기면서까지 대통령이 그렇게 나서가지고 예타 면제까지 지시하면서 그 10분의 1, 100분의 1만 제주공항에 대해서 이런 염려는 정부와 함께 대통령이 책임지고 풀겠습니다. 이랬으면요. 제주도 여론도 이렇게 찬반으로 갈려서 제주도민끼리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제주도민들끼리 어차피 찬반 갈등이 있는데 그게 있으니까 여론조사 해보니까 찬반이 반대가 전체를 좀 우세하네. 고로 제주도지사 의견 내시오. 해서 제가 여기서 흐릿한 의견을 내면요. 제주도민과 제주도지사가 이거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제주도의 뜻을 존중한 거다. 그래서 손 털고 이거 보따리 싸려고 하는 뜻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에 정말 잠이 안 오고요. 예. 가덕도 발표하는 그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는 정말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권한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예. 5년 동안 국책사업 절차를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여론조사 뒤에 숨는다고요? 국가 정책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도자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죠. 어쨌든 의견을 국토부로 송부했지 않습니까, 지금? 공문으로 내라 그러니까 제가 도민들 앞에 기자회견을 하고 당당하게 그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이후에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제주공항 줄이든 살리든 대통령과 국토부에서 결정하십시오. 국토부에서 하게 되는 겁니까? 대통령이 결정합니다. 국토부가 집행하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지금 약속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2공항 문제는 거기까지만 여쭙고요. 예. 다른 얘기 좀 여쭤보죠. 이제
보궐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고, 보궐선거 끝이 나면 이제 대선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지사님도 대선 잠룡 중에 한 명으로 포함됐기 때문에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 국민의힘 잠룡들의 지지율이 좀처럼 나오지 않는데, 이 상황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뭐 대권 가도에 뛰어든 것처럼 보여서, 야권 지도자들의 지지율을 지금 다 몽땅 갖고 가는 그런 형국입니다. 국민의힘 주자들이 조금 어렵게 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을 만드는 것은 국민들이 만듭니다. 예. 우리 야권 주자들은 거기에 떠 있는 배들입니다. 예. 우리 배들이 어느 배가 개인적으로 선택이 될지 또는 이 배의 선단들이 어떻게 국민과 한 몸이 될지 앞으로 1년의 역동적인 과정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민심과 함께 갈 것입니다. 예. 혹시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정계 개편도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봅니다. 예. 윤석열 총장이 제3지대로 가는 건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총장이 지금 이제 막 검찰총장을 사직한 상태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야권의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는 변수가 아니라 거의 상수가 됐다고 예. 보여지기 때문에 예. 이러한 계기들을 우리 민심을 받들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내년에 선거의 판도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할 겁니다. 지사님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데 혹시 방안 갖고 계십니까? 지금은 어차피 좀 부진한데요.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소신과 그리고 이 국가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모든 것들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제가 다시 재점검을 해서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2공항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제주도민 여러분들과 또 국민 여러분들께 한마디 해주시고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제1공항은요. 제주도민들끼리의 찬반과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님, 여론조사 뒤로 숨지 마시고요. 대선 공약 지키십시오. 도민들 싸움 붙이지 마시고요. 네, 이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사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원희룡 제주도지사였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를 언박싱해드릴 기자 언박싱. 오늘 오마이뉴스 박정우 기자 연결합니다. 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결정 났죠? 네. 2주 더 연장입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2주간, 그러니까 3월 28일 밤 12시까지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가 계속 적용되는데요. 이 직계 가족을 제외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도 유지가 됩니다. 예. 다만 눈에 띄는 게 직계 가족 모임이나 결혼 전 양가 상견례, 영유아 동반 가족 모임 등에서는 8인까지 예외를 허용해 주기로 했는데요. 근데 사실 기존에는 직계 가족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었잖아요. 근데 가족 간 코로나19 감염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해서 8명까지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만 6세 미만의 취약전 아동, 보호자의 돌봄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영유아를 동반하는 모임은 예외적으로 8명까지도 허용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게 좀 예를 좀 몇 개 들어보면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명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영유아가 5명이고 그다음에 뭐 성인이 3명이라면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2명이고 이 아이들을 제외한 인원이 5명이라면 5인 이상 금지에 해당돼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 이걸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주위의 자영업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한 거, 그 1시간 연장해서 굉장히, 매출에 도움이 됐다고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11시 정도 또 기대하고 있고, 네. 5인 아니고 한 8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만은, 네. 다시 거리두기가 연장돼서 많이 실망하셨을 텐데, 지금 확진자 수가 300명, 400명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아마 좀 곤혹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도 신규 확진자가 488명, 500명 선을 위협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2.5단계의 수준으로 좀 가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좀 낮추기가 어려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사적 모임 5인 이상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완화될까 좀 기대를 했었고 아니면 시간 연장도 기대를 했었는데 확진자가 안 줄어들어서 이해를 한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허탈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5인 이상을 무조건 막기보다는 이 식당의 크기, 그러니까 몇 제곱미터당 한 명으로 제한 규정을 좀 두는 게 더 낫지 않냐. 계속 똑같은 인원 제한 조치만 하냐 이런 지적도 했었고 노래방 같은 경우는 특히 오후 10시 영업 제한 조치가 재연장되니까 많이 실망을 하셨던데요. 자정까지만 해도 영업하는데 좀 순통이 트일 것 같은데 너무 힘들다. 이렇게 호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치권 얘기해보죠. LH 사태와 관련해서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특검을 제안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다 드러내서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취지의 제안이었는데요. 오늘 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의 조영 원내대표가 오전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특검 얘기도 이 테이블에 올려서 얘기를 좀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합의가 안 됐고요. 국민의힘은 뭐라고 했냐면 특검 수사 같은 이런 철저한 수사는 건 동의하지만 특검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은 특검 얘기할 게 아니라 검찰 수사부터 먼저 한 다음에 특검이 준비돼서 출범하면 검찰 수사 내용을 이첩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게 특검으로 가는 그런 것들을 빨리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 특검으로 가야지 검찰로 간다면 또 이게 수사 자체가 신뢰를 못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이게 공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특검은 지금 시작한다고 해도 한 3개월 정도 걸리니까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이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했는데요. 지금 긴급 브리핑이었습니다. 변창흠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다만 이사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공공주도형 공급대책과 같은 입법의 기초 작업은 마무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창흠 장관이 사실 LH 사장 시절에 이 투기 의혹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참 사면 초과했다는 얘기는 많이 나왔었는데요. 어쨌든 변창흠 장관은 이 공급대책이나 이런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면서 재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르겠다 이런 뜻을 밝혀왔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사퇴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 전에 당장의 과제는 마무리하라. 답을 내놓은 셈이고요. 아마 4월 초 정도에 자리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제일 커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박 기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기자 언박싱 오마이뉴스 박종 기자였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성부 3부 시작합니다. 한 주간 사회를 들끓게 한 이슈에 대해 치밀한 법적 근거로 설명해드립니다. 신비한 법률사전 신장식 변호사 그리고 최단비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신 변호사는 왜 스튜디오에 안 나왔습니까? 이게 재판이 있어가지고 너무 늦어서 그 시간까지 못 갈 것 같아서. 재판이 길어져서. 예. 오늘 미세먼지도 역시 굉장히 높게 나오던데 괜찮아요? 밖에? 밖에 좀 뿌였습니다. 그렇죠? 뿌예. 내일까지 이런다는데 좀 걱정이에요. 봄은 봄인데 봄 같지가 않네요. 또 미세먼지 보면. 내일 일요일까지 계속 미세먼지가 좀 많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건강에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봄만 되면 이렇게 또 미세먼지가 함께 오니까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마스크를 떼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네요. 예. 여러 가지 이유로. 예. 어제 LH 의혹 1차 전수조사가 있었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이잡듯 사차지 뒤져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라고 밝혔고 홍남기 부총리도 부동산 범죄와 전쟁한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어제 중간 발표에서는 20명 정도 얘기했는데 오늘 합수부에서 또 100명 이상 이렇게 의혹을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역시 국민들 민심은 그래도 모자란다. 그 숫자로는 다 살펴봐라. 이런 것 같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1차 전수조사이고요. 어제 이제 정세균 총리도 이제 시작이다라고 언급은 했습니다. 근데 1차에서 지금 7명을 추가로 찾아낸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본인에서 아직 국한된 조사입니다. 배우자라든지 아니면 직계 존비속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뭐 국수원에서 하겠다라고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1차이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작은 것이 아니냐. 또 그렇죠.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또 비서관 이상은 아예 한 명도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대규모 합동 조사단까지도 좀 꾸려놓고 겨우 7명이 나온 것이냐, 그러니까 제대로 된 조사가 된 것이냐 이러한 이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 전수조사 한 명도 없다. SH공사도 한 명도 없다. LH는 7명. 그러니까 진짜 지난번에 민변에서 제보한 13명하고 합쳐서 20명이란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 중간 발표를 너무 서두르지 않았느냐. 오늘 합수부에서 벌써 100명 얘기했는데. 이게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단계는 3단계인데요.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나오는 거. 이 3단계가 쭉 가야 되는데 이 진상조사가요. 속도와 규모를 두 가지를 다 만족시켜라라고 하는 게 국민들의 요구이긴 한데 그렇죠. 사실 속도를 신경 쓰다 보면 규모가 그 한정될 수밖에 없고 또 규모를 넓히다 보면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무리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장에 계신 분들은 국민들의 요구는 속도와 규모를 모두 만족시키라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유념해서 뭐 첫 단추는 깼으니까 첫 발은 내디뎠으니까 조금 더 정부 측에서는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정부가 거대 합동 조사단을 꾸렸습니다마는 이게 만일 자기 명의가 아니고 가족, 친인척, 또 지인 명의로 했을 때는 이걸 과연 다 걸러낼 수 있겠느냐 이런 의심도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윤 전 총장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위주로 해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보통은 차명으로 투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차명으로 투기를 할 때 뭐 배우자라든지 직계 존비속 같이 가까운 이 친인척이 아니라 아는 지인의 이름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간 의심스러운 시기에 부동산이 이제 소유권이 변동된 것, 즉 땅을 기준으로 해서 수사를 해야지. 그래야 자금 출처를 역으로 파헤쳐 나가야지 사람들을 찾을 수 있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이름으로 된 사람만 7명을 찾았는데 그러니까 아니 자기 이름으로 차명으로 안 한 순진한 사람들만 지금 잡아낸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것이 1차니까 시작이고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이제 추후에는 땅을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좀 더 조사의 범위를 넓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사 잠시만요. 조사 또 그리고 수사 또 처벌 이 문제는 조금 이따 제가 다시 한번 두 분께 여쭤보기로 하고요. 지금 여당에서는 국회의원 전수조사 하자. 왜냐면은 이 LH 건 때문에 지금 고위 공직자들의 투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 불신이 너무 크니까 300명 전수조사 하자고 얘기했고 야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좋다. 못 받을 거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홍준표 전 대표도 이거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하자. 이렇게 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일단은 약간 안 받아들인 모양이세요. 여당부터 먼저 해라. 그리고 나서 우리는 알아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셀프 조사하겠다. 이랬단 말이죠. 홍준표 의원이 가끔 이렇게 여론의 풍향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라서 저는 홍준표 대표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랜만에 홍준표 대표 이야기에 찬성을 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이걸 꺼릴 이유가 없어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주춤주춤하는 모습 보이면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공세의 계기가 지금 온 거라고 지금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춤거리면 실은 그런 거죠. 사실 대구 경북 쪽에 100여 명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70여 명이 그쪽에 있는데 그럼 그쪽에는 수도권 쪽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뭐 덜하지 않을 거 아니냐라는 국민적 의심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중에 셀프로 하겠습니다. 경찰이나 국세청이나 또 국토부나 LH공사 자체 조사에 대해서 그렇게 날을 세웠던 비판, 셀프 조사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국민의힘 쪽에서 주호영 의원 저렇게 주춤주춤하는 거는 결코 국민들이 곱게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같은 생각이십니까? 그렇죠. 근데 일단 이제
이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하는 게 지금 야당을 끌어들여서 물타기 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역개발의 정보 주체인 개발 지자체장 먼저 여당 의원들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물론 이제 수사의 순서를 본다면 지금 이 LH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예.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주체를 먼저 하는 건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러면 야당 의원들까지 전수조사하는 게 과연 물타기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공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신속한 수사에서의 우선순위가 지자체장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여당과 야당의 전수조사 의원들 전수조사를 물타기라고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럼 뭐 지자체장도 다 하죠 뭐 이참에. 다 하면 되죠 뭐. 예. 다 하면 돼. 이거 뭐 여야 합의하면 어렵지 않으니까요. 예. 그 땅은 어디로 안 가요. 등기부등본 또 어디로 안 가고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그냥 뭐 속도를 중시할 수도 있겠지만 규모를 넓혀서 아주 따박따박 세밀하게 해 나가겠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거는 발본색을 하겠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뭐 순서가 어떠니 저떠니 이런 얘기는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순서가 어떻게 가네. 다 하자 다. 백신 다 맞게 하듯이 다 조사해보자. 뭐 이런 게 국민들의 정서기 때문에.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특검 제안을 했는데 이 특검 제안이 사실상 특검이란 것은 몇 달 걸리니까 지금부터 스타트해도 한 2-3개월은 걸리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국민들이 기다려주냐. 결국은 박 전 장관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아마 선거용일 수도 있겠다. 일단 LH로 위기를 지금 여당이 겪고 있으니까 이걸 좀 넘어가 보자. 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주호영 원내대표의 언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특검은 시간 끌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먼저 빨리 조사를 해야지 왜 특검을 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사실은 이 재보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이 여당이 LH 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지지율이 좀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 선거를 좀 넘어가려는 시간 끌기가 아니냐라는 건데요. 물론 맞습니다. 지금 있는 이제 합동조사단이라든지 국가수사본부를 통해서 또 이제 국가수사본부가 검찰이랑 같이 지금 한 라인을 형성해서 같이 초독수사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것들이 있는 건 맞지만 지금 국민들은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과연 제대로 조사를 하는 것인가. 그런 의구심을 불식시키지 못하면 뭐 특검도 하나의 고려해볼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신 변호사님, 네네. 그 정부 여당에서 수사 기소 분리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은 뭐 검찰이 그동안 수사했던 5대 대형 수사에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국수본이 나섰고 합수부가 꾸려졌는데 여당 후보가 이거 지금 뭐 국수본 못 믿으니까 경찰 수사 못 믿으니까 그럼 특검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 앞뒤가 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약간 스텝이 조금 엉켰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사실 대통령께서도 지금 권한을 주면 역량도 늘어난다라는 것을 이번에 입증해야 된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대대적으로 경찰 중심으로 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수사를 하고 있는데 조금 성급했다. 다만 특검까지를 포함을 해서 할 수 있는 걸 다 하자. 이런 취지라면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딴 거 제쳐놓고 특검부터 준비를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정부가 역량을 지금 집중하고 있는 데서 조금 눈이 다른 데로 돌아가게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사실 걱정이 들어요. 조금 더 정부나 여당에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스텝이 서로 꼬이지 않게 좀 충분한 소통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실. 자, 아까 제가 법 적용 그리고 처벌 문제는 뒤에 가서 얘기하자 그랬는데 지금 얘기해 봅시다. 지금 이 LH 공사 직원들의 이런 문제 이거 혐의가 뭐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만일 수사를 하게 된다면 줄 수 있겠는데 과연 몰수하고 처벌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법 가지고 또 증거를 그 수사단에서 찾을 수 있겠느냐 만일 찾았다고 했을 때도 이 직원들이 이 투기한 직원들이 나는 부당한 정보를 활용해서 그 부동산을 산 게 아니다 내 촉으로 내 감으로 혹은 뭐 꿈에 아버지가 나타나서 그거 사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그걸 어떻게 증거를 잡아가지고 이 수사를 하겠느냐 이런 현실적 얘기가 좀 많이 나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벌을 하려면 이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언급하신 것처럼 직원들은 원래 거기는 유망한 곳이었다. 우리가 비밀을 이용한 것이 아니다. 알려져 있었던 것이다. 알려진 정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형사처벌 사실상 어려우니까 많은 국회의원들이 새로운 이제 법들을 발의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좀 이제 입증을 좀 쉽게 하거나 아니면 부당이득을 3배에서 5배 환수할 수 있는. 근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법을 제정한다 그렇죠. 하더라도 이거를 소급해서 적용을 해서 지금 이 LH 직원들을 처벌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지 이제 이러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사실 그 어려움이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급 입법으로 형사처벌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뭐 특별법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뭐 징벌적 손해배상을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것도 좀 불투명하죠. 그래서 실은 이 굉장히 시끄럽게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부당이득이 환수되는 사람은 극히 예외적인 극히 아주 소수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한다면 아예 투기 자체가 이건 사실 LH공사 직원이든 아니면 민간인이든 마찬가지거든요. 투기 자체가 불가능한 제도를 차제에 만들어야 됩니다. 따박따박 책임자 진상조사하고요. 그래서 LH공사 자체에서 징계를 할 수는 있단 말이죠. 형사처벌을 하지 않더라도 파면에 준하는 징계를 LH공사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투기 자체가 벌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대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해나가야 된다. 소일코 외양간 제대로 고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과거에 5.18 특별법이나 12.12 특별법 때도 소급 적용했었던 또 전례가 있잖아요. 무조건 안 되지는 않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지 않는데 사실 형사처벌은 이제 소급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부당이득을 그럼 소급할 수 있느냐. 지금 이제 국회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이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라고 본다면 그러면 부진정 소급입법이라고 해서 이제 이 부당 이득은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이제 마련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추미애 전 장관 나와서도 같은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형사소급입법, 형사처벌은 실제로 소급해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LH에서 자체 징계 규정을 가지고 파면에 준하는 이런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부당이득 같은 경우는 환수를 할 수 있는 가능성 특별법을 통해서 요거는 좀 가능할 것 같아 보여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국회의 시간이 또 다가왔어요. 이거 입법의 문제니까 국회가 어떻게 할지 뭐 빠르게 해야 됩니다. 여당에서는 3월 국회에서 한다 얘기를 했으니까 어떻게 할지 좀 지켜보죠. 이거 뭐 이 건에 가지고 야당이 반대는 좀 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국민적 분노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합의하느냐 뭐 그게 중요하겠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공수처가 오늘 김학의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로 결정했는데 공수처 이 결정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공수처가 사실은 재이첩할 거라는 예상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공수처가 아직은 이제 처장과 차장만 있고 그 아래에 조직들이 없거든요.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사들 면접도 아직 안 받다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수사를 할 수 있는 지금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공수처가 이제 김진욱 처장 명의로 SNS에 이제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건이 검찰의 제19 감싸기 방지라는 공수처법의 취지와 딱 맞는 사건이라 공수처가 해야 되는데 검사 수사관 선발에 아직도 한 3, 4주간이 소요될 예정이라 빨리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리방을 놓고 고민을 하다가 다시 검찰 수사팀에 재이첩하기로 했다. 그래서 불필요한 공정성 논란도 야기할 수 있고 수사 공백이 초래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고려했다라면서 재이첩에 대한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뭐 다른 명분 이런 것보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가장 큰 것 같네요. 뭐 아무것도 그려진 게 없으니까. 4월 말이나 돼야 4월이나 돼야 아마 그 수사관들하고 수사검사들이 구성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4월 달에 구성이 된 다음에 다시 재이첩 받을 거냐? 이거는 뭐 그때 가보면 또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4월에도 가능할까요? 뭐 그때까지는 목표는 그렇더라고요. 김진욱 차장님 목표는. 알겠습니다. 뭐 일단은 그러면은 검찰이 다시 그냥 수사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를 한 지 일주일 만에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됐다. 그럼 여기서 검찰총장 후보자들을 뽑아서 그다음에 어떻게 대통령한테 올리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절차가? 그러니까 일단 검찰이 여기에서 이제 추천을 해서 후보를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적격 대상을 선정을 해서 이제 후보자를 장관에게 추천을 하고요. 그러면 장관이 후보 추천을 존중을 해서 이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이제 새 총장을 임명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예. 3배수 추천해서 대통령께는 3배수 추천해서 대통령이 그 중에서 한 명을 지명을 하게 됩니다. 예. 위원이 9명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연직 위원이 있고요. 비당연직 위원이 있는데 당연직 위원 같은 경우에는 뭐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한국법학교수회장, 그리고 검찰국장 이렇게 5명이고요. 예. 비당연직 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 전 장관, 그러니까 박상기 전 장관이죠. 예, 예. 박상기 전 장관,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손원재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이 위촉됐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예, 이 9명에서 이제 검찰총장 후보를 추천을 하고 법무부 장관이 다시 대통령한테 추천을 하는 거. 그런 절차가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지금은 어쨌든 공석으로 있으니까. 이게 사실은 후보 추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유례 없이 빠르게 구성이 됐어요. 예전에 최동욱 총장 물러난 다음에는 24일, 김수남 총장 물러난 다음에 50일이나 지나서 후보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됐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거 한 일주일 만에 후보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지금 빠르게 구성은 됐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후보 추천 국민 천거를 받겠다 또 이렇게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국민들한테도 의견 다 받겠다. 아, 국민들에게도 추천받겠다? 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국민 천거라고 하던데, 이렇게 단어를 사용하셨던데, 이러면은 아무래도 4월달 돼야 후보를 추천할 수 있지 않을까? 빨라야 3월 말. 이 정도 돼야 후보를 추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국민 추천을 받아서, 그거는 뭐 비공개로 한다 그랬으니까 누가 될지는 모르고요. 예.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그 명단을 살펴보는 겁니까? 예, 그런 거죠. 그렇군요.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검찰총장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기도 합니다만 선거로 뽑죠. 예, 우리는 아직 그건 아니니까 이렇게 지금 한다. 시간은 좀 그럼 시간은 좀 걸릴 것 같네요 앞으로도. 네. 그렇죠. 국민들한테도 의견도 듣고 그 추천위원회 내부에서도 회의도 하고 그거를 한 3명 이상 추천하기로 됐으니까 최소 3명으로 추려내는 과정들이 아직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언론에 하마평 오르는 사람들은 이성윤 중앙지검장 그리고 조남관 대검차장 검사 한동수 대검감찰부장,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 이게 4명 정도가 언론에 오르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일단 그 이성윤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기소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좀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고 조남관 차장검사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이랑 계속 같은 뜻을 내비쳤는데 과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하겠느냐 이런 거 있고 한동수 대검감찰부장은 검사 출신이 아닌데 임명하겠느냐. 그럼 누가 되는 거예요? 다 안 됩니까? 일단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굉장히 유력하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피의자로 지금 있는 것도 있지만 이 이성윤 지검장에 대해서 이제 반기를 소위 반기라고 하죠. 그런 검찰 내부에 있기 때문에 검찰의 조직 장악력이 좀 떨어진다는 또 얘기도 있습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아닌데 오히려 그래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또 이제 하마평에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누가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 분들 말고요. 검찰에 오랫동안 봉직하고 계셨다가 변호사로 나가 계신 분들도 계세요. 특히 이제 윤석열 총장 임명 당시에 같이 거론됐던 하마평으로 거론됐던 봉욱, 그다음에 또 김호수 검사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에서 뭐 이렇게 감사위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좀 이렇게 천거를 하려고 했었고 임명을 하려고 했었던 분이 있고 또 이금로 전 차관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즉 검찰 출신인데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의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도 이게 좀 폭을 좀 넓혀서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살펴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 비검사 출신 검찰총장 임명된 적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성 검찰총장이 임명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후보추천위원회에서 뭐 판사라든지 여성이라든지 그런 좀 폭넓게 봐라 이런 또 이제 언급도 한 바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에 뭐 검사 출신 아니면 안 된다거나 남성만 된다거나 그런 거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없죠. 없으니까. 네네. 그때 어떻게 될지 또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고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시간이 좀 모자라는데. 예, 중요한 거니까. 감금과 강제노역, 암매장 등을 장행했던 고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 원장의 무죄 판결을 취소해달라면서 검찰이 제기한 비상상고가 기각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형제복지원이 이제 1975년부터 12년간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노역하고 구타하고 이런 의혹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재판에서 무죄가 됐어요. 그래서 검찰이 비상상고를 한 겁니다. 비상상고가 이제 확정된 형사판결 재심이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이제 위법한 법에 위반된 사항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다시 해달라라고 심리를 요청하는 건데 기각이 됐습니다. 그때 그거 잘못했으니까는 이거 다시 한번 봐달라 했는데 다시 한번 봐달라. 다시 볼 필요 없다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냐하면요. 이게 비상상고는 법에 위반된 사항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대법원은 법에 위반된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예. 근데 확실히 그 대법원에서 이게 법리상 어쩔 수 없다. 지금 법리상 어쩔 수 없는 건데 이거는 인권 침해가 굉장히 심각했고 이런저런 사실관계를 쭉 다 나열을 해줬어요. 사실은 보통은 판결문의 핵심은 주문인데 그러니까 선고합니다. 뭐 몇 년형에 처합니다. 이 주문인데 오히려 이유가 주문을 압도한 좋은 판결이에요. 사실은. 이유가 굉장히 상세하고 그래서 이거에 근거해서 지금 형제복지원의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국가배상 청구,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국가배상 청구를 이걸 근거로 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법원이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이러이러한 법적 이유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뭐 신 변호사 말처럼 이거는 인권 침해 사건이기도 하고 국가폭력의 일종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정부가 이걸 비호해줬기 때문에 이 단체를 그래서 성장할 수 있었으니까 이거를 그러면은 그냥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해를 받고 있고 그 유족들도 피해를 받고 있는데 이거 법이 미미하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하기엔 좀 못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시간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장식 변호사 또 최단 변호사였습니다.